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이콘이라는 국내에 있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아이콘 소개를 먼저 드리면, 아이콘은 이제 이더리움 이후에 나오는 여러 이오스나 2세대라고 하나요? 3세대라고 하나요? 뭐 요새 세대가 너무 많아서 실제 생활에 쓰일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고, 이제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된 플랫폼이고요. 거기에서 디블락이라고 VC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는 사실은 제 느낌에는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암호화폐가 가지는 현재의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게 유틸리티 토큰이니까.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보통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와 현재의 매출 뭐 이 정도가 주식의 의미죠. 근데 우린 유틸리티 토큰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사용 가치랑 이게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분석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내려갈까? 이 차트는 일반적인 ICO를 했을 때 상장하고 나서 일반적인 차트라고, 정상적인 차트라고 보이는 차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DUV가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처음에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막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죠. 막 펌핑이 일어나죠. 막 사. 막, 뭐가 일어날 것 같아. 막 가격이 오르는데 사실 바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치는 높지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왜냐하면 화이트 페이퍼라는 백서만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았기 때문이죠. 실제 프로덕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가격들이 떨어집니다. 이거 아닌가 봐.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이쯤 됐을 때 백스에서 약속했던 사용 가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더리움이 ICO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 가격을 잘 지키고 있는 리플, XRP 같은 것도 실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ICO는 하지 않았지만 거래소에서 잘 쓰이고 있는 바이낸스의 BNB 토큰, 이런 것들이 실제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애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별개로 해서 다시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쓸 데가 있으니까요.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는데 BNB 토큰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송금을 하는데 은행들이 처음에는 리플이 필요 없었었는데 이제 조금씩 필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가치가 있네 하다 보니까 미래에는 더 잘 되겠는데 하다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곡선들인 건데, 뒤에 없네요. 이런 곡선들인 건데, 현재 시장에서는 작년 말, 올 초에 너무 많은 ICO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은 ICO들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다 그 ICO에 참여하려고 막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막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줬어야 되는 게 현재 사용 가치인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좋은 회사만 ICO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 가치가 없는 것들, 혹은 프로덕이 없는데도 하겠다는 약속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격이 오르지 않고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데, 기관 투자들의 움직임은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기존의 VC들 중에, 전 세계 VC 중에 탑3를 뽑으라고 하면 무조건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저기 적힌 안데르슨 호로이츠예요. 무조건 탑3 안에 들어가는 펀드예요. 거기서 올 초에 크리스 딕슨이라는 친구를 앞세워서 크립토 전용 펀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미 투자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VC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VC의 자금이 500억이야. 그러면 100억 정도는 떼서 이거는 크립토에만 넣을게 라고 약관을 변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은 그게 안 되면은 그 펀드에 직접 하기 힘드니까 크립토 펀드에 크립토 펀드에 투자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있죠. 여기서 되게 주목해야 될 게,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곳에 펀드를 출자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거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창업지주, 포스텍 창업지주 이런 데서 돈을 넣기 시작했다라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미국이란 나라에서의 그 대학
대학에 연금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 같은 곳들이 돈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 어마어마한 규모가 사실상 시작을 한 거예요. 되게 먼 이야기 같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라인의 엄블락이라는 곳에서 이유 대표님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시죠. 또 카카오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죠. 이미 시장에는 기존 플레이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친구들인 그 기존 VC 중에도 국내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VC가 비이클을 따로 만들어서 크립토용으로 따로 만들고 있고요. 이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움직임을 봐도 이 시장에 대한 앞으로 업사이드는 분명히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앞으로 업사이드는 훨씬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디블락은 8개 정도, 9개 정도, 9개, 10개 정도의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의 3분의 2, 해외의 3분의 1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는 사실은 화이트 페이퍼만 있는 곳에는 같이 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실제 프로덕이 있고 유저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피보탈 랩스에서 현재 지금 현재는 이제 도쿄지사에서 너무 거창하지만 부지사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저희 피보탈에 관해서 짤막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업계 분들이 아니시면 당장 저희 어머니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니? 그럼 이번 달에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페이스북 다닌 줄 알아.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트위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회사를 자꾸 바꾸냐?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 세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저희의 메소돌로지를 가르쳐주고 같이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그 팀을 혁신팀을 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회사예요.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있고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컨설팅 일을 한다 하면 우리 조직에 컨설팅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이분들이 와서 한 달이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싹 보고 백로그도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딱 주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이제 대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컨설팅은 좀 개념이 다르고요. 저희는 저희 고객사들과 같이 프로덕트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지만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제품을 만들면서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메소돌로지를 전파하고 앞으로 이제 그 자리를 조금만 옮길게요. 눈이 좀 부셔가지고 계속해서 이 팀들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지 그런 걸 지원하는 그런 걸 이제 저희는 컨설팅이라고 믿고 있고 제대로 된 컨설팅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덕트를 만드는 어프로치가 무엇인가? 저 전에 해주셨던 대표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거기 힘을 받아서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고 되게 어려운 말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실체가 있는 그런 프로덕트가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요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게 고민으로 다가오죠. 프로덕트를 만드는 저희 어프로치를 설명하기 전에 실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저희 고객사들에게 저희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팀에게 그리고 그 서비스 팀에 가장 자주 듣는 불평 아니면 고민들에 대해서 좀 조합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새 고객들에게 판매할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변화에 대응하기에 우리 소프트웨어 팀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굉장히 많이 듣고요. 한국이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도 같이 이제 공유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었다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다지. 고객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획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팀에서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디벨로퍼 팀, IT 팀 또는 다른 뭐 하청 회사에게 요구사항을 넘겨줬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 제품을 받아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좀 못 미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굉장히 뭐 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짧게 말하자면 밸런스 팀이라는 그 팀 구조에서 저희는 그 정답을 찾았는데요. 뭐 어디까지나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게 아닌 뭐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그 제 경험으로서 그리고 우리 나머지 2,000여 명의 프로덕티셔너가 생각하는 저희의 솔루션은 밸런스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밸런스드 팀이 주도를 해서 제품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 이제 주장이고요. 그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세 가지 기업에는 소프트웨어 팀에는 세 가지 펑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을 기획하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제품을 관리하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코드화해서 제품을 리얼라이즈 시키는 그런 소프트웨어 팀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팀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벤 다이그램이 좀 겹쳐 있는 부분에 프로덕트를 가운데 놓고 이 프로덕트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는가는 기획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디자인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기술력을 앞장세운 디벨로퍼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펑션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장 적합한 그 시기에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가는 것 그런 건데요. 말이 좀 되게 어렵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디자이너들은 딱 한 가지 만약에 질문을 뽑는다면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유저들이 이 제품을 좋아할 것인가? 과연 이 유저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려운 점을 이 제품이 풀어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계속 사랑하면서 써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 그 사랑하면서 써가기 위해서는 어떤 유저빌리티 들어야 되고 뭐 아주 뭐 좋은 경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만든 제품이 실제로 이윤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화 되기 위한 최대 이윤을 뽑기 위한 바이벌리티죠. 어떤 제품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떤 순위로 결정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세 번째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적합한 우리 소비자층을 찾아서 그분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시간을 많이 쓰라고요? 나는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솔루션이 나와 있는데 이걸 과연 지금 만들 수 있는가? 지금의 기술력으로? 그런데 과연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우리가 최소한의 투자로 이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게 우리 디벨로퍼들의 몫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검증되지 않은 우리의 노력이 이만큼 올라가서 결국 이 검증되지 않은 이 노력은 잘못된 것을 만들 확률이 높아진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까 해서 고민해서 나온 게 린 스타트업인데요. 빨리 만들어서 릴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배워서 고칠 건 고치고 더 붙일 건 붙이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 빨리 방향을 바꾸고 이것을 빠르게 해서 결국에는 리스크를 최대한 밑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노력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빌드 메저 런이라고 되는데요. 만들고 출시해서 측정하고 배워서 바꾸고. 저희는 애자일이니까요. 미팅을 너무 싫어해요. 미팅을 너무 싫어하고 문서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미팅하고 문서를 만들 시간에 하나라도 코드를 한 줄이라도 더 쓰고 하나라도 유저 인터뷰를 더 하고 하나라도 우리 제대로 된 기획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문서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쓸데없는 미팅을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저희가 꼭 지켜야 될 미팅입니다. 데일리 스탠드업이라고 해서 1분, 2분 동안 그냥 전 사원들이 모여서 오늘 있어야 할 일들, 어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뭐 재미있는 뉴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모이는
저희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IPM이라는 것은 뭐 이터레이션 플래닝 미팅입니다. 저 원윅 이터레이션이라 그랬죠. 매주 한 번씩 디벨로퍼들이 해야 될 과제들을 백로그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대한 뭐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우선순위를 같이 정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해야 될 분량의 일에 대해서 예측도 해보고 그것이 쌓여서 데이터가 쌓이면 2주, 3주가 됐을 때 우리 팀의 능력은 몇 포인트까지 딜리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되면 2주 후에 3주 후에 어떤 선에서 피처들이 완성되고 이 정도 되면 릴리즈를 할 수 있다라는 예측성도 나오고 팀의 지금 건강 상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 미팅을 하고 있고요. 이터레이션은 뭐 매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레트로라고 하는 건데 일주일에 1시간 마지막 금요일 5시가 되면 전부 다 와인과 뭐 맥주와 이런 걸 들고 한 방에 모여서 다 같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은 좋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자. 어떤 것은 조금 지금 신경이 쓰니까 keep an eye. 좀 신경을 쓰죠. 어떤 것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당장 고치자라는 것을 팀이 주도적으로 정하고 액션 아이템을 정하고 그래서 일주일을 마무리합니다. 하루 스케줄인데요. 9시 6분에 스탠드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반나절 페어를 합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만들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점심 먹고 또 돌아와서 페어를 하고 그 다음에 6시가 되면 땡 하면 무조건 집에 갑니다. 6시가 되면 화면이 다 꺼져요. 그런 이유는 그 다음날 9시에 정확하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러한 지금 뭐 썸씽 분들 여기 계신데 이런 생활을 좀 하셔야 돼요. 저희랑 일을 하시려면 그런 걸 같이 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썸씽의 총괄 운영으로 시작을 해서 이번에 이제 대표를 맡게 된 그리고 이번 토큰 제너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김희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에 되게 잘 돼 있는 노래방 어플이 뭐 S사 같은 경우에 한 2억 명 이상의 유저를 갖고 있고요. 국내에 뭐 잘 아시는 E사의 뭐 그 SM에서 만든 E라는 서비스는 국내에서만 약 한 800만 다운로드 이상을 갖고 있는 시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앱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 5억 명 정도의 유저 시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지금까지의 노래방의 어떤 노래방 앱의 구조는 사용자가 반주에다가 자기의 목소리를 입혀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컨텐츠에 대해서 어떠한 이득, 뭐 좋아요나 댓글 외에는 사실은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 플랫폼을 소비하기 위한 비용을 전적으로 100% 지불을 하게 되고 그 비용이 지불된 부분에서 뭐 스토어가 30%, 그다음에 저희 같은 프로바이더가 70%를 가져가는데 이 70% 안에서도 다시 30%를 뭐 MR 제작사, 뭐 음원 제작사 이런 쪽에서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그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이 노래를 하는 컨텐츠 생산의 주체자가 비용을 100%를 지불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비용이 지불된 이후에도 어떠한 뭐 경제적인 이득 이런 걸 얻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큰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다수의 사용자들이 즐겁게 놀 수 있게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자. 그래서 가급적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어떤 놀이터, 생태계 내에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유저, 생산자가 경제적인 기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 그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생태계 구조는 사실 이게 서비스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노래방 앱은 노래를 찾고 부르고 저장하고 포스팅하고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고 하는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저희는 그 단계에서 그 모든 곡을 모든 사용자에게 일단 무료로 부를 수 있게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어떤 싱크를 맞추거나 이펙트를 넣거나 자기가 뭐 부른 노래를 들어보거나 여기까지는 이제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불러진 노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디파짓을 하는 형태로 하고, 그 디파짓의 의미는 내가 부른 노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오픈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탈퇴를 할 때는 다시 돌려주는 개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레코딩이나 세이빙까지의 전 과정을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래방 앱에 보통의 컨텐츠를 포스팅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 순으로 모든 것들이 쌓이는데, 저희는 이 부분도 이게 나를 알리고자 하는 어떤 일종의 마케팅 혹은 나의 홍보비 이런 형태로 해서 특정한 노래를, 본인의 노래를, 저장된 노래를 다시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포스팅을 할 때, 그때는 자기 홍보비의 개념으로 일정한 부분의 코인을 이제 디파짓하게 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부분을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진행을 했을 때, 앞에 보시면 그 앱을 다운받은 사람 중에 약 80%는 유료화가 되면 거의 나가버리고요. 그다음에 20% 중에서 일부분이 이제 결제를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저희가 이 페이드 서비스를 앞 단계를 다 무료로 풀어놓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뭐 각 단계별로 모든 유저가 좀 액티베이트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노래를 부르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생산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 전 단계에서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생태계를 이루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는 이 두 단계, 그러니까 보이스와 MR을 두 개를 플레이를 시키면서 실시간으로 싱크를 조정하고 이펙트를 넣어서 믹싱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보이스에만 이펙트를 주고 믹싱하는 단계를 거치고,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UI 화면에서 싱크를 리얼타임으로 조정하고 이펙트를 리얼타임으로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듀엣은 보통 이제 실시간으로 둘이 부르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MR 반주에다가 먼저 부른 사람이 자기 파트만 불러서 이제 MR을 믹싱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그 믹싱된 타 사용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그 반주를 뒤에 부르는 사람이 반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다른 앱들은 보통 이제 회사에서 그 파트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혹은 아예 제공을 하지 않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뭐 솔로곡 같은 경우에는 파트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노래라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유저가 제일 잘하니까 유저가 파트를 그냥 편집하게 하자. 그리고 그 파트는 한번 편집이 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유저가 파트를 편집함으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유저마다 다양한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특정 노래가 나올 때마다 파트 편집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의 이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비디오는 노래방 앱에서는 사실 비디오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기술은 아니고요. 그냥 화면에 녹화된 부분을 아까 믹싱된 보이스와 MR의 어떤 최종 음원에다가 비디오를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저희는 이런 생태계를 갖고 이미 퇴진하고 얘기를 해서 7월에 계약을 하고, 뭐 지금 음원 받아서 앞으로 보실 영상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테스트 버전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보내고 그 음원들을 받은 내용이고요. 저희 목표는 내년 1Q 이전에 앱을 출시를 하고 이 부분이 약간 실생활에 접목이 되는 뭐 1호 서비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1호 프리미엄을 얻고자 열심히 개발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그 노래방에서 접하시는 모든 노래들을 다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근데 해외에는 사실 판권의 문제 때문에 K-팝 위주로 일단 서비스가 될 거고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이런 형태로 동남아 쪽, 일본과 동남아 쪽 위주로 그렇게 시장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뭐 한 4, 5년 정도 노래방 앱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써놓은 거고요. 이 부분들은 뭐 백서나 이런 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뭐 저희 소개 동영상 보시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